계속 보겠습니다. 교재는 158쪽인데 158쪽 구조 그냥 보시도록 하시고 우리 어디 보느냐 160쪽으로 갑니다. 160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과 현상 하는 게 나와 있다. 그죠? 얘는 조금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이 주택에 관한 여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과 현상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하향여과라는 거예요. 하향여과인데 이거는 뭐냐? 하향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건 이 주택이 예전에는 고급주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주택이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부유한 고소득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집이 낡겠죠. 근데 이 동네가 집값이 안 오는 동네야. 요 동네 생각하시면 집값이 안 오르는 동네예요. 요 동네가 집값이 안 오르니까 고칠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담벼락도 무너질라 그래. 창틀도 벌어졌어. 창문도 덜렁덜렁해. 그 다음에 좀 뭐 기타 등등 뭐 벽면에서 물도 새. 그런 고칠 게 생겨. 그런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요. 그럼 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험해지겠죠. 점점 노후가 험해지는데 그럼 험해지다 보니까 부자들이 떠나가요. 부자들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저소득자가 들어옵니다. 저소득자가 들어오면서 이 주택이 서서히 저가주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걸 하향이라고 말합니다. 다운됐다는 거죠. 저가주택으로 변하는 게 뭐죠? 하향여과.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뀌는, 즉 계속 저급주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향여과라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저소득으로 바뀌니까 하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금방 말한 거 주택의 가치 상승보다 주택의 수선비가 더 커요. 집값이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이 더 커. 고치는 비용이 고쳤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고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가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고치는 게 한 2천만 원 들어가. 그럼 나중에 2천만 원 고쳐놓으면 나중에 집 팔 때 2천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2천만 원을 못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이 동네가 집값이 안 오르고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고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선비가 많이 든다 말은 고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아니고 고치는 비용, 고칠 때가 많은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안 고친다. 즉 수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선만 생각하지 말고 수선, 개량, 그 다음에 리모델링 동칭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즉 수선하지 않는다, 개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집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로 변하는 겁니다. 이걸 하향여과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반대의 경우에는 상향여과라는 개념이에요. 상향여과는 뭐냐면은 이 주택이 원래 이 주택이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저급주택이에요. 저소득층은 저급주택인데 이 동네가 갑자기 핫하게 된 거라. 뭔가 막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 우리 인근에 어디죠? 저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도청 주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그 동네가 허름한 동네였겠죠. 근데 뭔가 들어오면서 이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저가주택이 저소득층을 내보내고 누가 들어오냐? 고소득층 동네로 바뀝니다. 고로 바뀌는 게 상향이다. 고로 바뀌는 게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요 동네는 요게 하면서 이렇게 되죠. 주택 가치 상승과 수선비를 비교할 때 주택 가치 상승이 더 커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 동네는 뭐냐? 이 집이 허름한 집이 2억짜리가 있어. 2억짜리를 사가지고 수선비가 1억이 들었어.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럼 총 얼마 들어갔죠? 3억이죠. 집값 2억, 고치는데 1억. 3억 들어갔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이 집을 4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고친다라는 겁니다. 고친다라는 개념은 아까 말했듯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대는 수선한다. 고쳐서 계속 집이 좋아진다.
그 수습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했지 리모델링, 개량,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올리니까 고친다. 고치니까 계속 집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하향예가 상향인데 교재는 아주 좀 표현을 정말 애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160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가로 1번 주택의 여가 과정 있죠? 자, 거기 상향여가 하향여가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하위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하향여가를 하고 반대는 상향여가. 너무 좀 뜨뜻미지게 표현하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네. 하여튼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상향여가는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될 때 사용된다. 가볍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돌아가시고 저기 교재에 좀 빠져 있는데 여기 좀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요게 하향여가에서 암기될 게 하나 요백에 좀 적어 놓도록 합니다. 얘는 뭐냐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좀 적어 나올까요? 이거 이렇게 하향여가에다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좀 적어 놓습니다. 이걸 틀리게 잘 내니까 이 어떤 개념이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저소득층이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마 전세로 시작했겠죠, 저도. 그러다가 제가 무슨 아파트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그거 중요한 걸 몰랐구나. 이야기 많이 했는데 무지개 아파트. 그래서 무지개 아파트의 특징은 여러 차례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무지개 아파트의 특징은 제가 막 폭력적인 건 아닌데 가끔 기분 나빠서 제가 벽면을 발로 찰 때 있어요. 그 벽면이 움푹 들어가요. 제가 파워가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르크로 지었어요. 보르크로. 뭔지 아시겠죠? 보르크. 요즘에 우리 아파트 지금 제가 발로 차잖아요. 꼼짝도 안 합니다. 왜? 튼튼한 콘크리트예요. 근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보르크 알 텐데 모른 척 하고 있네. 보르크라는 거 아시죠? 건축자인데 보르크 위에서 보면 요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요런 데서. 요렇게 생겨. 이거 보르크라 그러는데 요걸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마님께서 못을 박아달래. 지가 할 수 있는 꼭 내를 시킵니다. 내보다 지가 잘하면서. 그래서 근데 가끔씩 보면 저희 마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침대 같은 게 막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근데 어떻게 옮기는지 몰라. 잘해. 어떻게 옮기는지 몰라. 침대 위치가 바뀌어 있다. 가끔 보면 그럴 때는 날 안 시킨다. 그런데 가끔 못 박으래. 못 박는 건 지금 우리 집 아파트에 제가 못 박습니다. 왜? 장비가 있어야 돼. 박아보면 압니다. 장비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 그럴 때 무지개 아파트에 못 박으래. 그거는 박을 필요 없다. 왜? 훅 들어가 버려. 왜? 보르크니까. 내가 하려고 되는데 꼭 날 시키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거. 그 아파트에 살았다는 거죠. 그 무지개 아파트가 뭐냐? 무지개 아파트를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결혼 가돼가지고 좀 형편 나아졌죠? 아직도 그래도 저소득층입니다. 근데 조금 형편 나아졌어요.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B아파트가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직도 저소득층이니까.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형편이 좀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죠. 부자들이 버린 집에 들어갑니다. 즉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급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향여가 된다. 부자들이 버린 집에 들어간다. 이해하시겠나요? 요렇게 했다가 형편 나아지면 고가주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도 지금 집에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고생 좀 했잖아. 고생 시켰구나.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숟가락 2개만 놓고 시작했지 않을까? 그래서 후회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애 놓고 저러서 살고 있잖아. 아마 그럴 거야.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처음에는 월세, 사월세로 시작했잖아. 처음에는 사월세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좀 형편 나아져서 조금 돈이 모였어. 애도 크고 애도 5살 되고 하니까 좀 괜찮은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갔어. 그 아파트가 무지개잖아. 목련, 개나리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다가 지금은 푸르죠. 얼마 엠코 이렇게 아닐까? 네, 그렇게 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무지개 아파트, 개나리 맨션, 목련 맨션이 요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형편 좀 나아졌다고 해서 새 집에 들는 게 안 되잖아.
분양받는 게 안 됐다고. 그래서 부자들이 버린지.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력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이렇게 합니다. 저가주택 수요 감소 하향 이렇게 틀리게. 아시겠죠? 저가주택 수요 증가 이렇게 잘 틀리게 되면 그래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저가주택 수요 증가 하향력가 다시 저가주택 수요 증가 하향력가 제가 암기하라는 거는 이거는 지문을 좀만 틀리게 하면 바로 틀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61쪽에 봅니다. 161쪽에 보시면 하향여가 과정 요게 지금 말한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향여가 요걸 말하는 건데 요 교재 161쪽은 언제 161, 162 한 장 언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넘어갑니다. 자, 163쪽으로 갑니다. 여가에서 또 배울 게 뭐냐? 우리가 주거 분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 주거 분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주거 분리는 뭐냐? 고소득과 얘는 고소득과 저소득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책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 주거 분리는 고소득도 있고 저소득도 있어요.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부자들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딱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요. 고고고 저 이렇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 동네는 부자 동네였다라는 거죠. 여기는 가난한 동네인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 동네는 교통이 좋아요. 이 동네는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요. 평지야. 땅값이 비싸게고 집값이 비싸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살아요. 요 동네는 뭐냐? 산비탈이야. 버스가 안 지나가. 버스 타려면 15분 걸어 나와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런 동네. 요 동네는 집값도 땅값도 낮겠죠. 그래서 저소득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여기서 이게 고급주택이 계속 고급주택으로 가기도 하고 저급주택이 계속 저급주택으로 가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고급주택이 저급으로, 저급주택이 고급으로 바뀌기도 해요. 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요런 동네는 어떤 거냐?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요렇게, 지금같이 요렇게 고에서 저로 또는 저에서 고로 바뀌기도 한다. 이거 안 바뀐 애도 나중에 100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항상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기간 몇 년을 보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동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지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 부자 동네인데 지금도 부자 동네인 경우가 있어. 지금도 집값 비싸고 지금도 잘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자 동네인데 지금은 부자 동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걸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요걸 하향여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못 사는 동네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흐름한 동네 지금 재개발돼가지고 정말 멋진 동네에 바뀌겠습니다. 요런 거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상향여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역이 그대로 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주거분리 먼저 볼게요. 163쪽입니다. 주거분리 동그라미 1번 밑줄.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사람을 말한다. 밑줄.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거분리란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부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주거분리는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외부 효과, 외부 환경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외부 효과 때문이다. 즉 정의 외부가 있으면 이 동네에서 계속 살기 좋아지니까 발전하는 거고 부의 외부가 있으면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동네냐면은 이 동네는 옛날에도 부자고 지금도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옛날부터 계속 그런데 여기는 뭐냐? 주택 가치 상승이 계속돼요.
이 동네는 옛날에도 집값이 높지만 지금도 집값이 높아. 그러면 여기는 고쳐서 계속 부자 동네로 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동그라미 4번에 봅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에서 수선후의 가치 상승이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한다. 보셨나요? 그게 요거예요. 여기 밑에 네모칸의 밑줄, 고급 주택 지역 밑줄, 정의 외부 발생 밑줄,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다 밑줄. 주택 가치 상승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럼 고쳐서 계속 고급 주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계속 고급 주택으로 남은 밑줄. 됐죠? 자, 그런데 요 동네는 뭐냐? 요 동네는 옛날에도 못 사는 동네야. 그리고 지금도 못 사는 동네야.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면은 대부분 산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시 말하지만 저희 집이 원래부터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원래 어릴 때 5살 때는 집이 괜찮았었어요. 아버님이 좀 많은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괜찮았을 건데 예를 들었잖아. 형님하고 말하면 형님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참 어머님 대단하신 분이죠. 아버님 이렇게 식사하라고 아버지를 보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럼 가잖아. 여자친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요 집인데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아버님. 형이 열받아가지고 막 왜? 가면은 엄마한테 혼나잖아. 안 데리고 왔다고. 그렇잖아요. 아버님 오나 안 오지. 그렇잖아요. 아버님 여자친구에서 문제가 없어질 건데 또 아버님이 다양한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름도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 홀라당 난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요런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산비탈에 살았던 건 아니라 그랬죠. 처음에는 요 동네 살았다니까. 요 동네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점점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집이 경매로 넘어갔걸요. 원래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론 공부를 잘하려면 집안에 풍비박산도 나보고 그래야 개론이 이해가 될 건데 편하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론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 집이 제가 초등학교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앞집은 주인집이야. 텔레비전 여기만 있었다. 지금 여기 있었어요. 이거 같은 반. 4학년. 그 다음에 방 하나 1, 2, 3, 1, 2, 3, 4 화장실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는 좀 뭐라 그러죠? 마당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집이 1, 2, 3, 4인데 우리가 세 번째 집. 첫 번째 집에 못된 기집애. 같은 반 이렇게. 얘는 말자 아닙니다. 말자는 이뻐. 효독스러운 애가 있었어요. 그래 있었습니다. 하여튼 세 명이 같은 반이에요. 이렇게 하시겠죠. 주인집. 나는 주인집 친구한테 항상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왜? 텔레비전 보려니까. 그럼 얘가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우리 집 보지 마. 그럼 텔레비전 못 보잖아. 그때 텔레비전 전후 같은 거 하잖아. 그거 못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이해 안 되는구나. 하여튼 그때 특백 텔레비전 아시겠죠? 우리 같은 그겁니다. 요 세 번째 집인데 구조가 뭐냐? 이 집이 그래요. 이 집이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 대청. 여기에 부엌이고 조그만 쪽방 하나 이렇게 있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런 집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 집은 이 동네가 산비탈이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집값이 안 오른 동네야. 그럼 여기는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요. 수확한 동네입니다. 옛날에 가봤는데 똑같아요. 그럼 요 동네는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안 올라. 즉 이거 주택 가치 상승보다 수선비가 더 커요. 수선비가 크다는 말은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요. 그러면 계속 가난한 동네죠. 그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네모안에 봅니다. 저급주택 지역 부의 외부 효과 밑에 가치 상승보다 투입 비용이 크단 말은 수선비가 크단 말이죠.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계속 저급주택으로 남은 밑줄. 요거 말합니다. 계속 저급주택으로 남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부자, 계속 저급 남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뭐냐면은 164쪽을 볼 건데요. 164쪽 요걸 말할 거예요. 요걸 말하는데 어디 보느냐? 163쪽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의 기억입니다.
기억 끝에 만약부터 밑줄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상보다 크다면 소유자는 주택을 개량하지 않을 것이다. 밑줄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 주택은 하향료가 되게 되고 밑줄 저기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하향료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즉 고급주택 지역인데 요게 이 고급주택 지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볼게요.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보다 크다면 이 말은 뭐죠? 얘도 수선비가 더 많이 든단 말이죠. 수선비가 더 많이 들면 집값이 안 오르니까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죠. 그 말이 그죠. 개량 크다면 소유자는 개량하지 않을 것이다. 수선하지 않을 것이다. 수선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 점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니까 뭐 되죠? 저급주택으로 변해요. 저급주택으로 변했기 때문에 뭐죠? 하향료가 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향료가 뭐냐? 동그라미 4번 상향료가 발생 가능성 밑줄.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저소득 저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적다면 지문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뭐냐? 개량 비용이 적다면 이 말은 이 주택은 뭐냐? 개량 비용이 작다면 이 말은 주택 가치 상승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개량 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이 크다. 개량 비용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소득 주거지역은 재개발되어 고소도로 바뀔 거다. 이렇게 고소도로 바뀔 거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상향료가라 말하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주택가치 올라가면 고로 변해. 고로. 원래 고가 계속 고로 가든지 저가 고로 변해. 그런데 수선비가 많이 들잖아요. 저로 변해. 계속 저로 가든지 고가 저로 변해. 다시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이걸 모르면 헷갈려요. 자, 다시 어떤 거냐면은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뭐로 변한다 그랬죠? 고로. 계속 고로 가든지 저가 고로 변해. 계속 고로 가든지 저가 고로 변해. 집값 올라가면. 그런데 수선비가 많이 들어. 수선비가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럼 저로 변해. 계속 저로 가든지 고가 저로 변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거 좀 보도록 할게요. 4번에 가로 4번에 불량주택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의 문제이다. 밑줄 동그라미 3번.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 어렵다. 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살았던 주택 다시 말할게요. 여기 중에서도 극히 열악한 주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살았던 주택이 앞쪽에는 주인집, 뒤쪽에는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제가 살았다 그랬죠? 첫 번째, 얄미운 기집애. 그죠? 그 다음에, 말자는 요 약간 위에, 쌀집 아가씨였어요. 말자는, 원래는 명자입니다. 여기 살았고요. 주인집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이 집 뭐냐? 방 하나였어요. 방 하나인데, 어머님, 형, 나, 동생. 아버님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한 이불 덮고 살았겠죠? 만약에 어머니 늦게 올까? 형이 몸을 뒤틀면 이불이 싹 쏠린다? 동생 가운데 자니까. 아시겠죠? 나는 끝에 자거든? 형, 나, 동생. 그러니까 형이 몸을 뒤틀면 내 이불이 사라진다? 그런 거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잖아. 2주택이었다고, 2주택. 그리고 보일러는 연탄 보일러. 느낌 아시겠죠? 이런 주택이 불량주택이에요. 그러면 불량주택에 내가 이 불량주택에 살고 싶어 살았겠냐고. 낸들 여기 안 살고 싶었겠냐고. 낸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 집은 그 보일러가 그 샤워할 수 있는 보일러가 나오잖아.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 우리는 이 보일러가 없잖아. 연탄 보일러. 그래서 뭐죠? 물을 대파가지고 씻고 갔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씻겠냐고 내가. 씻겠냐고 안 씻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싫어했죠 우리를. 당연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불량주택이 왜 있냐 이 말이죠. 행편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불량주택은 소득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정부가 이 문제를 없애버렸어. 우리 갈 데가 없겠죠. 그럼 요새는 요런 집이 있어 없어요? 요새 이런 집이 없어요. 이런 집 없습니다. 왜? 소득이 나아지니까. 이거는 정부가 철거 안 해도 돼. 우리 소득이 나아지니까 알아서 없어지는 거다. 요즘 이런 집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서 한번 다시 봅니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철거 같은 문제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자동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집 많았잖아요. 반지하집. 그죠? 요즘에 거의 없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점점점 왜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은 이런 그 시장 실패가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동 공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자동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정부는 철거 같은 문제가 아닌 이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거분리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쭉 다룬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거분리와 여가현상을 다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참 30년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계산 문제도 물론 풀어보겠지만 이 개념은 이론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얘는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 얘는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면은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즉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얘는 주식에서 먼저 나온 거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개발된다 하더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가 부동산 시장의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돼.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보가 가치에 빨리빨리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시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늦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가 낮으면 이거는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간단한 정리를 밑줄 긋겠습니다. 자, 165쪽에 볼게요. 165쪽에 가로 1번 시장의 효율성,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 효율성이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 이걸 효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을 3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도 바람이 약, 중, 강 있듯이 효율성도 약해요. 이걸 약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중간에요. 이걸 준강성 효율적 시장. 아주 강해요. 이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효율성의 정도, 즉 얼마나 정보가 가치에 잘 반영되느냐, 이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을 말하는데 어디를 할 거냐면, 자, 넘겨서 167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죠? 요 표 말하는 겁니다. 요 표를 지금부터 이제 그려 드릴 거예요. 요 표를 다루는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만 반영됩니다. 준강성에서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됩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반영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과거 정보, 과거 시장의 과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발표한 정보도 반영이 안 돼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 현재 정보가 반영돼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발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가 어떻게 시장 가치에 반영된단 말입니까? 이건 현재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약성이 되는데 이거는 과거 정보만 반영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나라는 요 정도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 현재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정보까지가 반영되는 요게 일반 우리나라 지금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자, 예, 부동산 같으면 대표적인 예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자, 여러분이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막 지정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토지 없으니까만 너무 토지에 막 지정하든 말든가 죄송합니다. 토지 없는 사람의 서름이라 생각하시고 여하튼 개발 제한 구역 여러분 토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토지가 개발 제한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구이 지정된다고 해서 농사 못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지들은 사실은 약간의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게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도로 있고 비닐하우스 여기에 이 땅값이 평당 한 200씩 합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 개발될 거라는 기대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자, 똑같은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인데 강원도 두메산골에는 이거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는 평당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200 가까이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둘 다 농사 짓는데 왜 그래? 교통이 필요해서 금만 이거는 해결 안 되거든. 얘도 약간 외곽입니다. 그런데 여기 4차선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 여기에 아파트 단지야. 이해하시겠죠?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발 제한구에 지정됐어요. 100만 원 땅값이 바로 얼마 되죠?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왜? 개발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게 뭐죠? 이게 중강성입니다. 현재 발표되는 정보까지 반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에 개발 제한구에 지정되면 바로 땅값이 반토막 납니다. 왜? 현재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까 강원도 두메산골 만약 거기에 개발된다 그러면 바로 땅값이 올라가겠죠? 예. 현재 발표되는 정보가 바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준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년 전에 생각해 볼게요. 5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아셨죠? 50년 우리나라에 여기에 할아버님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논밭이고 여기도 논밭입니다. 도로는 여기 있습니다. 도로 똑같아요. 도로 있는데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된대. 그러니까 와서 면석이가 와서 어르신 토지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됩니다라고 말해. 어르신이 말하겠죠. 그게 뭔디? 여하튼 이런 겁니다. 뭐라고 모르잖아. 그럼 나 농사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야? 네, 농사는 계속 지어줘도 됩니다. 그럼 괜찮네. 라고 동네 사람 모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는데 불구하고 토지값이 변함이 없죠. 왜?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거야. 과거만. 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주민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그래. 그리고 여기는 과거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가 있더라도 변함이 많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거는 약성일치 시장은 50년 전에 우리나라, 30년 전에 우리나라. 이럴 때는 정부가 발표해도 개발 제한구역 발표해도 땅값 많이 안 올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은 다르겠지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갔죠. 그죠?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된다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있는 토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땅값이 바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감이 없어. 공사는 안 돼서 발표만 났어. 이 도로 인접에 내 토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도로가 있든가 말든가 난 계속 농사 지을 거거든. 이 개발된다 그래도 땅값이 바로 몇 배 뛸까요? 옛날에 안 뛰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대부분의 어떠한 정보 발표가 개발된다 또는 개발 제한이 된다 이런 발표가 나더라도 가격이 바로 안 올라가요. 안 내려가요.
별 차이가 없다. 왜? 과거 정보만 반영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확 올라갑니다. 바로 인가를 받습니다. 왜? 현재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강성월지 시장에서는 이거는 저 발표된 미래까지 반영된다? 어떻게 알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즉 꿈의 느낌 아시겠죠? 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 어디까지? 중강수까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돼도 어떤 정부가 발표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자, 주식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인기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전부 다 집중 투자하겠다. 정부가. 그러면 원자력 관련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있죠. 네, 현재 정보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뭐죠? 준강성효율지 시장이니까. 그런데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겨우 그때 수출 물품이 뭐였죠? 우리나라 그때 지금도 저는 기억납니다만 그 부분이 족한족 떠나가지고 그때 독일에 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 광부들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울고불는 거는 화면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울컥하고 막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 네? 그때 우리 못 살을 때 아닌가요? 지금도 그때 기억납니다. 저는 교복을 입을 때 물려받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구멍이 났잖아. 그래서 막 키우고 있고 색깔이 다르잖아. 그런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공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에 자동차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주식이 올라갈까요? 호흡 칩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와닿지 않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약성입니다.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거라.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그런 여기에 시장의 참여자들이죠. 참여자 자체가 과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 누가 발표하더라도 와닿지 않는 거라. 그런데 지금 수준 아니죠. 지금은 우리나라 수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50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론은 뭐냐? 약성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강성은 여기까지, 강성은 여기까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할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강성에서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강성은 분석 그따위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주면 됩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물론 이 용어의 기본 개념은 그런 거죠. 야, 네가 투자할 때 과거와 현재 발표된 정보 가지고 투자하는 게 투자의 기본 아니니? 네가 만약에 현재 없이 과거만 분석하면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술적 분석이야 라고 학자들 이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용어를. 근데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옵니다. 약술. 술은 약이다. 네, 그런 느낌. 약술 이렇게 딱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술 드시지 말고 학교가 그러면 광란의 밤을 보내시도록 하고 약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이윤이에요. 하나는 정상을 넘어가는 초과 이윤입니다. 이 둘에 대한 개념, 요 둘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번다고 초과 이윤 그거 아닙니다. 많이 벌고 작게 벌고 걸 떠나가지고 많이 벌고 작게 벌고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상이윤, 초과이윤은 뭐냐?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되었으면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정상이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윤은 정보의 우월성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반드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냐? 약성에는 무슨 정보가 반영되죠? 과거. 투자자도 과거 정보를 분석할 때 이렇게 됩니다. 준강성은 무슨 정보? 과거, 현재. 투자자도 과거, 현재.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강성도 마찬가지. 그런데 과거 정보가 반영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과거를 넘어가는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약성에는 무슨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과거. 과거 정보만 분석하면 초과이윤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넘어가는 현재나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강성은 무슨 정보까지죠? 현재까지 반영되죠. 현재까지 분석해서는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근데 발표되자는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있다. 요 얘가 우리 몇 년 전에 나타난 LH 직원들의 대규모 투자 공모예요. LH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먼저 알았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가득 해가지고 개발지에 투자했어. 그거는 초과이윤입니다. 왜?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모르죠? 시장에는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는데 지는 발표되자는 미래 정보 가지고 투자했죠. 초과이윤 맞아. 이때는 초과이윤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사를 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지금 정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토지를 샀는데 3년 있다가 2배 뛰었어. 그거는 정상이윤입니다. 특수한 정보 없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재 167쪽에 나와 있는 표가 요겁니다. 167쪽에 보시면 자, 정상이윤은 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죠? 초과이윤 보시면 약성에는 여기는 꼽혔는데 현재 미래 동그라미죠? 그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준강성에서 과거 현재를 꼽혔는데 미래 동그라미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요거 말하는 거고 나머지 꼽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7쪽에 있는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표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밑줄 그을 겁니다. 165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가로 1번입니다. 약성효율적 시장 밑줄 1번의 기억 밑줄입니다. 약성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상이율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포인트가 맨 처음에 약성은 현재 가치에 과거를 반영한다. 볼게요. 현재 부동산에 과거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만. 현재도 반영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66쪽입니다. 가로 3번 준강성효율적 시장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준강성효율적 시장이란 어떠한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는 현재 정보입니다. 가치에 반영되는 즉 현재까지 반영된다 이런 뜻입니다. 4번 강성효율적 시장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 166, 167 두 바닥에 나머지 점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 표를 맞추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뭐냐? 요거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요거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전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잘 읽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오른쪽에 167쪽의 기출문제 이런 거 집에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넣을 수 없다. 자, 볼게요. 강성은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이윤 없죠? 그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밑에 봅니다. 준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반영된 거다. 틀렸죠? 이걸 뭘 말하는 거죠? 강성이죠. 공표된 거든 공표되는 미래적 모두 반영된 거 강성이죠. 그래서 틀린 거잖아.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읽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다룰 수 있으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7번 이쪽은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요 뒤에 마저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쉬죠.